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또 네. 개묘년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제가 또 토끼띠 아니겠습니까? 아유, 올해 좀 잘 풀리나요 이제? 우리 팀이 다 잘 풀리죠. 기운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아니 얼굴은 토끼상이에요. 귀여워. 언니 감사합니다. 야.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출발이 좋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희망적인 이야기, 덕담도 서로 많이 나누지만 올해는 특히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아마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경기 침체가 쭉 이어질 전망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쫙 빠질 테니까 총알을 최대한 모아놔야 한다. 아이고. 그리고 저는 코인은 정말 이제 실물 동전만 아.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맞아요. 다들 올 한 해 경제 생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뭐 비슷하죠. 다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거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물렸다. 아이고. 나 정말 난 모기만 나 무는 줄 알았잖아. 대마보 모기만 무는 줄 알았는데 난 주식 이런 것도 날 무는지 몰랐네. 그러니까. 맞아요. 독이 물려버렸어. 퍼지는 것 같아. 독이 퍼지고 거기다 저는 그냥 녹아내리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왜 총알을 모아야 되는지 확실히 좀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네. 심지어 금리까지 엄청 올랐잖아요. 음. 그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요. 한편으로는 또 예금, 적금이 또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요즘 잘 찾아보시면 5%까지 그리고 뭐 4% 이렇게 높은 금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이렇게 그런 거 잘 알아보고 예금을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투자보다는 저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 소비가 크게 줄면서 가계 총 저축액이 꽤 늘었다고 해요. 오. 네, 다시 저축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떼는 말이죠. 집집마다 커다란 그 돼지 저금통이죠. 빨간색. 맞아요. 그거 다 하나씩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꽉 채워가지고 돼지 잡는 날이다 그러면 막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맞아. 배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커터칼로 배 갈라가지고. 메스 이러면 찌 갈라. 갈르면 막 일단 지폐부터 막 꺼내고 그 지폐 꼬깃꼬깃 그 피는 맛에. 맞아. 어. 요만한 데다 넣어야 되니까 접어넣어야 되잖아. 부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가족끼리 하면 이렇게 땡그란 한 푼, 땡그란 두 푼, 꿀꿀이 저금통이 아이 무서워.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아이 무거워였는데 아이 무거워요. 무섭죠. 사실은 얼마나 왜냐면 무서워. 이거를 깬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맞아, 나는 맞아. 너무 무섭더라고 그거 뺄 때. 추상적이네. 다들 저축 의지가 아주 옛날부터 활활 활활. 타오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저축의 역사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VCR 보자.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한국의 1980년대 시대상이 잘 드러난 영화죠. 그걸로 전세집 하나 잡고. 그럼. 야, 오빠 최민식 씨가 동생 시집 가려고 적금 통장을 딱 하고 내놨었죠. 맞습니다. 똑같다. 이런 예물이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받아라 임마. 예, 감사합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디 오빠 없는 사람은 서로 살겠나? 저게 어떻게 mon적금이? 이렇게 1980년대 서민들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축이었는데요. 당시에 적금이자가 18에서 36% 정도였다고 해요. 나 저대로 들어갈래. 저렇게 두둑한 적금 통장 내준 오빠 있었으면 저 그러니까. 당장 빨리 좋은 사람 만나 바로 결혼했지. 그치. 진짜요? 아유, 하여튼 뭐 소영이 결혼할 때 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내줘야겠어요. 괜찮습니다. 세월이요. 선배님 괜찮습니다. 아니, 세월이요. 네, 제가 확 채워야 되는데. 많이 변왔단다. 예, 네, 우리가 저축을 해서 모으는 대상 바로 돈이죠. 저축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이 돈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할 텐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쌀이나 배, 곡물 등의 물품 화폐를 사용했다. 물물교환. 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화폐가 세상에 나왔지만 실제로 쓰여지지 못한 채 사라졌다.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은
고려 성종 15년에 만든 철전 건원중보. 중국 화폐인 건원중보와 구별하기 위해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후 고려 숙종 7년에 해동통보가 발행되었지만 유통에 실패했다. 실패했구나. 사람들이 안 쓰니까. 네. 조선 후기 숙종이 발행한 상평통보는 나왔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민간에 유통된 화폐로 기록됐다. 아, 가장 익숙한 화폐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돈을 돈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돈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앞서 만나본 저 상평통보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상평통보를 만든 틀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엽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엽전 열잎을 부르는 화폐 단위가 바로 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건요. 또 돈의 어원에 대한 또 다른 설이 있거든요. 바로 돈이 여러 사람을 거쳐 돌고 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이라고 불렸다는 거. 와 신기하죠? 돈다 해서 돈. 돌고 돈다도. 어차피 돈은 돌고 도니까. 돌고 도니까. 네. 또 있어요. 또 무게를 재는 중량 단위인 돈에서 또 유래됐다는 설도 내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몇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한 돈, 두 돈. 네. 아 그러면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이 저축 개념은 언제쯤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축 잘하고 계세요, 소영 씨?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5%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우리 같이 열심히 저축을 예. 해보자고요. 파이팅. 이게 기원전 17세기에도 저축과 대출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거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화폐처럼 쓰이던 은과 보리 등을 저축하듯 모아두었고 반대로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보리는 33%, 은은 20%의 이자 상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자가 무섭긴 무섭네요. 맞아요. 아니 그 보리를 빌릴 정도면 가난하게 사는 백성이었을 텐데 아니 33%면 거의 뭐 지금 그치. 야 이거 지금 사채 시장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심했네. 진짜 심했네. 그런데요, 과거 우리나라 역시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찰에서 금고를 운영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이름이 금고의 이름인 무진장원인데 덕이 끝이 없다는 불교 용어에서 비롯된 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매우 많다는 뜻으로 쓰는 무진장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아 사찰에서 그 부담 없이 돈을 빌린 서민들은 진짜 무진장 고마웠겠네요. 그치 그치. 네. 조선시대에 착한 대출을 해주던 무진장이 있었다면 굶주린 서민들에게 자신의 곳간을 개방한 저축왕도 있었는데요. 이 기부천사 같은 저축왕 때문에 생겨난 말이 바로 자린고비라고 합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자린고비라고 하면은 인색한 구두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로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부천사가 될 수가 있죠? 반전인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충청도 음성에는 조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조륵은 검소함이 지나치기로 소문난 인물. 보는 사람만 없으면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닌다던데. 아이고. 부채를 매달아 놓고 고개만 흔든다고 하더라고. 부채 다를까봐. 사람들은 조륵을 두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조륵의 검소한 습관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야 자린고비하면 굴비를 매달아 두고 그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먹고 밥 한 숟갈 먹고 입맛 따시고. 아니 그렇게 저렇게 아끼고 아껴서 그래도 저축왕이 되긴 됐잖아요. 그러던 어느 해 조선에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굶게 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갔습니다. 나라에서도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던 그때 놀랍게도 조륵이 나섰는데요. 조륵은 곳간을 열어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고 이야. 조륵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가 10,000명이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왔다고요? 네. 이거는 진짜 기부천사 맞네요. 맞아요. 그동안 검소하게 살면서 곳간에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수년 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웠고 어질고 자비로우며 생각이 깊다는 뜻의 자인고비라는 글자를 이야, 새겼는데요. 자인고비. 세월이 흐르면서 자인고비에 담긴 깊은 뜻은 잊혀진 채 매사에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의 자린고비라는 표현만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 저축을 했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에 쓰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강제로 그냥 저축도 힘든데 강제로 저축을 해야만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설마 그때예요? 바로 일제강점기. 쇼. 아우 정말. 정말 어떤 이유로 당시에 저축을 강요당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제는 식민시대 한반도와 타이완 등의 식민지 주민은 물론 강제징용 등으로 살인 등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우편저금을 사실상 강제로 들게 했습니다. 너무해. 이 저금은 식민지 수탈을 위한 경제 정책과 전쟁 수행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우편 저금 통장입니다. 현재 저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 통장의 계좌 수가 약 1,900만 개인 와.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900만 명이 떼인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 진짜. 너무해. 이들 계좌 가운데 민간인이 가입한 것이 1,800만 개입니다. 이들 우편 계좌의 총 액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약 43억엔, 우리 돈으로 600억 원쯤 됩니다. 일본은 이 우편 저금액의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타이완인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확정 채무의 120배를 지급했습니다. 타이완에는 돌려줬는데. 반면 한국인이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반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선배님. 정말. 정말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야. 이후에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친 뒤에 우리 국민들은 마침내 조국과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쟁이 남긴 폐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70 정도로 먹고 살기조차 힘에 부치던 시절. 야, $70.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는데.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맸던 필승저축운동, 필승저축운동. 그리고 복채저금 제도 등은 잿더미 위에 오늘날의 번영을 세우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원조 물자를 받아들일 기중기 많은 우리 힘으로 세우자는 구호가 눈에 띕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서고 근대화를 부르짖던 60년대, 자립경제의 기반을 위해 사치성 물건을 사거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는 자립저축이라는 이름의 예금을 강제로 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부터는 저축 장려 운동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자본을 마련하게 됩니다. 꾸준한 저축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축의 날도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은 금융의 날로 그 이름이 바뀌었죠. 과거 뉴스와 함께 제1회 저축의 날 행사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저축의 날. 내년 9월 21일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축의 날로 결정된 후 처음으로 시민회관에서는 그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야. 한 푼을 저축하는 정성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합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절약한다면 거대한 산업 자금을 만들 수 있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사시는 은행 엄마들. 와 진짜 옛날 저렇게 썼네. 정부 차원의 이런 적극적인 저축 장려에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낮은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안 주지 안 주지.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예금 금리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하지. 금리 현실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0월 초하루를 기해서 금리 현실화를 단행할 방침을 세워 금리체계 개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리 현실화란 예금 금리를 시중 사채 이자에 가깝게 인상해서 예금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저축을 장려하고 축적된 예금을 산업자금화해서 국가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채 이자에 가깝게 인상한다면 진짜 많이 올린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새로 인상된 이자율을 살펴보면 9%에서 18%. 3개월 정기예금은 연 9%에서 연 18%로 100% 인상, 6개월 정기예금은 12%에서 24%로 100% 인상, 1년 정기예금은 연 15%에서 연 26%로 76% 인상, 기타 예금도 40%에서 100%로 인상됐습니다. 우와.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가 76%. 잠깐만 1년 그렇죠. 6개월을 넣으면 30%라는 거예요? 저때로 잠깐 돌아갈 수 1년 있나요? 6개월 동안. 튀어 나가려고 했어. 진짜인가요? 예를 들면 1년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10만 원 한다면 매월 2,500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와. 이렇게 됨으로써 예금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가에서는 이 돈을 산업자금으로 투자해서 국가의 번영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저도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다 저축하게. 그래서 이렇게 금리 현실화 제도를 통해서 당시 저축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1971년에는 저축액이 무려 1조 원. 야, 1조 원을 돌파하게 그때 당시 1조 원이면 지금 야 몇십 조야? 그러니까요. 와. 70년대인데. 자, 그럼 그때 그 시절 저축 장려 공익 광고를 한번 볼까요? 궁금해요. 너의 고사리 손을 잡을 때마다 아빠의 가슴은 뛴단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 언제나 우승권만 바란 가정을 꾸며야지. 아빠와 엄마는 저축으로 꿈과 소망을 키우고 있단다.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이렇게 80년대 꿈과 소망을 키워주던 저축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저축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자가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예금 금리는 그냥 20%를 훌쩍 넘었다니까. 와, 20%면은 저축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거지. 손해죠. 그러니까. 하지만 또 금리가 높다는 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대출 금리. 이것도 상당하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90년대까지도 고금리가 당연하던 분위기였다고 해요. 네. 1997년 IMF 외환 위기까지 닥치게 됩니다. 아유 머리야. 아. 제가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98년도에 딱 가게 돼서 맞아요. 그래도 제가 숟가락 하나 덜었잖아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고마워했었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자, 이 시기 나라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도 큰 어려움을 맞게 되고요. 맞습니다. 이때 저축은 다시 한번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97년 연말 뉴스와 함께 당시 분위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아 옛날 문방구다. 청주시 복명동의 한 문방구. 지난달만 해도 먼지가 푹 쌓인 채 문방구 구석에 방치돼 있던 돼지 저금통이 요즘은 손님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자며 많은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을 찾기 때문입니다. 돼지 저금통을 사가는 손님은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 저금통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저금통 꽉 차면요. 은행에 가서 저금할 거예요. 저금하면 돼요. 저 귀여운 친구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 수대로 돼지 저금통을 사가는 등 근검 절약 정신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와. 저축하는 습관도 기르고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너도 나도 다시 찾고 있는 꿀꿀이 돼지 저금통. 이 돼지 저금통의 부활은 퇴색해가는 저축 정신을 되살림은 물론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데 큰 정신적 지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97년 말부터 금리는 크게 내려갑니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저축률은 점점 하락하고 이때부터 재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벌집들이 막 그때 난리가 난 거잖아. 막내 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투자도 막 잘하고. 그래, 맞아. 완전 미라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나 다 봤어. 딱 나도. 그때 재벌된 사람들도 쫙 재벌되고. 맞아요. 맞아요. 망해서 부도가 나는 데는 부도가 나고. 그때 완전히 그때 확 갈렸지. 그때 그 시대. IMF 사태와 금융기관 구조 조정으로 작년 말 이후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금리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작년 말 연 35%까지 치솟았던 하루짜리 콜금리는 지난 1일 7%로 떨어졌고 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도 연 29%에서 11.4%로 하락했습니다. 너무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야, 저 때부터 저축으로는 큰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확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저 7%도 상당히 높은 금리처럼 느껴지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너무 낮게 느껴졌던 금리인 거죠. 맞아요. 이처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예금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테크 전문가들은 시장 실세 금리보다 금리의 하락 속도가 낮은 대형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시기 급감하는 저축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틈새 시장을 노린 이색 예금 상품들을 속속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은행을 직접 찾은 이상순 씨와 서순일 씨는 감회가 여느 때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예금이지만 이번에 드는 적금은 고향을 이북에 두고 생전에 북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곳이 소원인 이들 실향민들에게 금강산 여행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신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금강산 여행을 위한 저축 상품인가요? 네, 실향민들을 위한 상품인가 봐요. 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금강산 여행 적금은 금강산 여행 때는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50세 이상 고객에게는 부은 돈에 대해 연 0.5% 이자를 더 얹어줍니다. 축구 열기를 활용한 상품도 눈에 띕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축구사랑 회원 가입 운동을 벌이기 위해 새 통장을 내놓아 짭짤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10,000원을 갖고 이 은행을 방문하면 통장과 축구 관람권 등을 받게 되는 이 상품은 한 달 사이 3만 개 이상 발급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3만 개. 이 밖에 한일은행도 경제 상황을 반영한 IMF 통장을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는 등 구조조정에 어려움에 처한 은행들이 틈새 시장 진출을 노리고 치열한 상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저 때만 해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을 가입하려면 직접 은행에 갔어야 했잖아요. 직접 가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맞아. 또 약간 좋은 분 만나면 막 치약 같은 것도 막 챙겨주고 했어. 맞아, 맞아. 약간 주방 세제 세트 같은 거, 막 후라이팬 수건. 세트 같은 공짜로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가입했으니까 우와, 상품. 그러니까 감사한 의미에서 보험 뭐 들듯이 이렇게 선물을 뭔가 챙겨주고 했었어요. 맞아, 예전에 그랬어. 본인들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야. 그런 거를 또 이게 만들더라고, 답례품을. 자, 은행에서 주는 사은품에도 시대별 트렌드가 있는데요. 우와. 1980년대에는 주 고객층인 주부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력이나 가계부를 주로 선물을 했고요. 2000년대에는 물티슈나 부채 등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나 기프티콘 등이 대세라고 하죠. 맞아요. 요즘에 이제 어플 들어가서 은행 어플 깔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만 참여해도 맞아요. 커피 쿠폰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똑순이 토끼네. 아유, 깍지깍지. 그럼 소영 씨 혹시 만능 통장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네? 만능 통장이요? 네. 아니 제가 모르는 신상 통장이 혹시 나왔나요? 아, 신상은 아니고요. 오 마이 갓. 그럼 뭐죠? 신상은 아니고 만능 통장은 2009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통장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름만 들어선 쉽게 구분가지 않는 게 사실인데 이 기능을 모두 합쳐서 새로 나오는 만능통장이 요즘 인기입니다. 아, 청약통장? 지금은 그 주택 청약 통장 하나로 통일됐지만 맞아요. 그 전까지는 종류가 여러 개라 헷갈렸었어요.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나이나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 제한도 없고 주택 규모도 나중에 청약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납부 금액도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눠내거나 목돈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년만 지나면 시중 정기예금보다 높은 4.5% 금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고 네. 거기에다 높은 금리로 이자까지 챙길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네. 하지만 이마저도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청약 통장의 금리는 1%대로 떨어지고 되게 만능 통장이라는 말도 사실 무색해졌죠. 아유 정말 진짜 잊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맞아. 어. 그때는 진짜 저축할 맛이 안 나는 게 확실했었어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지금과는 또 금리 온도차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2020년 뉴스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은행은 지난 2일부터 국민 슈퍼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0.9%에서 0.6%로 떨어졌습니다. 아유. 우대금리 0.1%를 더해도 실제 예금금리는 연 0.7% 수준. 응? 그야말로 연 0%대 예금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맡겨도 이자 소득세를 빼면 1년 뒤 손에 쥐는 수익은 6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적금 가입자들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는 정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축보다는 투자로 돌아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막 열풍이 불었던 거야. 맞아. 그리고 대출도 싸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막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쭉 빼? 그러니까 그걸 쭉 빼? 누구야? 그걸 쭉 빼셨네요. 아이고 잘못이야. 아주 정말 미워. 그런데 7년간 이어지던 저금리 시대는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미국 금리를 따라서
우리 금리 역시 치솟게 된 거죠.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갑작스러운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놀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찾아온 저축의 시대를 반기기도 했어요. 최근 은행에는 예적금을 찾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크게 올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통화량도 1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추가 기준금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무려 14년간 매일매일 저축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기부자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1,000원, 5,000원, 만원. 항아리 안에 지폐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항아리? 도자기에다 모아 놓으셨네. 75살 박헌호 씨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박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항아리에 모은 돈 55만 9천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어갑니다. 14년이요? 기부금으로 낸 돈도 벌써 800만 원에 달합니다. 하루에 1,000원씩 하면서 그다음에 애경사 있을 때 10,000원 이상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좀 그래서 1년에 한 6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 그 성금 얼마 안 되지만 그 일부분에도 좀 그 혜택 받는 분에 대해서 위안돼 가지고 앞으로 후회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분이시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느 때보다 더 얼어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 나오네요.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맞아요. 네. 유튜브 사진관 오늘 저축의 역사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대별 금리 따라가다 보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올해도 저축 많이 하는 한 해 되시고요. 더불어 이웃을 향한 작은 마음을 모아서 기부 저축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양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은 서비스.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아 이제 총알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노래 만드신 거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조까지 벌어라는 노래를. 조까지 벌어. 네,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조까지 벌어서 나 주어까지 써. 조까지 벌어서 나 주어까지 죽을 때까지 써. 이걸로 이제 끝나는 노래인데. 네. 뭐 안 쓸 건 말고. 노래는 다 나왔으니까. 신난다. 그래서 재벌집들이 막 그때 난리가 난 거잖아. 막내 아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투자도 막 잘하고. 그래 맞아. 완전 미라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나 다 봤어. 나도 매달리고 밥알 말이다. 320알인데 술안주로 270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재벌된 사람들은 쫙 재벌되고. 맞아요. 망해서 부도가 나는 데는 부도가 나고. 그때 완전히 그때 확 갈렸지. 그때 그 시대.